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인증서 법령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교재 91쪽이죠. 공인인증서협회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인인증서협회는요, 시험에서 매번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작년 시험에서는요, 골탕맥으로 작정했죠. 그래서 이제 세 문제를 공제사업 관련해서 이제 세 문제씩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공제가 개업이 됐기 때문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많이 출제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인증서협회에 들어갑니다. 그 협회에 대한 제도 및 성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91페이지입니다. 이 협회에 대한 제도인데, 현재 이 협회에 대한 제도는, 협회는 개업공인인증사가 설립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임의 설립주예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품위 유지를 위하여 공인인증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임의 설립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럼 임의 설립주의라는 얘기는 협회가 단일 협회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협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공인인증서협회가 있고요. 다음에 세대한 공인인증서협회가 있습니다. 두 개의 협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수협회제다.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요, 협회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임의 가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회는 제도가 임의 설립주의, 복수협회제, 다음에 임의 가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 협회에 대한 성격은 어떻게 되느냐? 협회의 성격은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협회는 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인은 크게 분류하면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는 당연히 비영리법인이겠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이고요. 그 다음 법인을 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단체, 재단법인은 재산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단체다. 그래서 요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개업공사들이 모인 단체죠.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럼 이 비영리법인은요, 원래 민법이 규율합니다. 그럼 민법이 규율하는데 민법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사법에 협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죠.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그래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협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라는 걸 받아 설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법인을 설립할 때는요, 뭐 허가주의, 인가주의, 특허주의,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협회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그럼 인가라는 것은요,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립 요건을 맞춰서 인가 신청 들어가면 국토부 장관은 재량권 행사할 수 없고요, 반드시 인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참고입니다. 참고인데, 협회를 사법인이냐 공법인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협회는 당연히 사법인입니다. 그래서 공법인은 공사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회는 공사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사법인이지만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 그래서 공익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공익법인이다.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이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협회 설립 절차로 넘어갑니다. 협회 설립 절차인데, 설립 절차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회를 설립하자면 먼저 발기인들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자면 설립준비위원들이 모여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기인이 먼저 구성이 되는데, 발기인은 당연히 개업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협회 설립준비위원들인 발기인이 모여서 일단 정관을 작성해요. 그래서 발기인 구성한 다음에 이제 정관이 작성되는데, 이 정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준칙, 이것을 정관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협회 회칙이에요. 그래서 회칙을 작성을 합니다. 이때 정관 작성 발기인 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작성은 300인 이상이 모여서 발기인이 되어서 일단 정관을 작성해요. 그 다음에 이들은 모두 정관에다가 서명 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모두 300명 이상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정관을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협회 설립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창립총회를 여는데, 이 창립총회에 출석해야 되는 개업공사의 수가 있죠. 그래서 창립총회는 회원인 개업공사가 600명 이상은 출석을 해줘야 됩니다. 600명 이상 토탈.
그리고 이들은 분산 요건 필요한데요. 서울특별시에서만 100명 이상의 개업공사 출석해 줘야 되고요. 나머지 광역시와 도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의 개업공사가 출석을 해줘야 됩니다. 요걸 분산 요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탈리는 600명 이상의 개업공사 출석해 주되 이들의 분산 요건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 각 2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서 왜 이렇게 100명 이상의 개업공사 출석하도록 했냐면 우리 전체 개업공사의 약 30% 이상이 서울에 모여있죠. 그러니까 창립청에는 서울에서만 100명 이상이 모여줘야 됩니다. 토탈리는 600명 이상이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기억은 이렇게 합니다. 배수로 간다. 배수. 그래서 300, 600이죠. 300, 600, 그 다음 120, 600, 120이에요. 6, 1, 2. 배수 느낌 나십니까? 그래서 300, 600, 120으로 기억한다. 배수로 간다. 배수. 이제 그렇게 숫자를 기억해 주고요. 창립총회에서 그럼 정관에 대하여 출석한 개업공사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가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이제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럼 설립 등기라면 협회가 최종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협회 성립은 언제 된다고요? 등기한 때 성립하는 거예요. 인가 받은 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한 때 협회가 성립이 최종적으로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엑스파일 스피드 체크 한번 볼까요? 91쪽에 엑스파일 스피드 체크 OX 지문입니다. OX가 아니고 가로넣기죠. 협회는 회원 몇 명 이상이 발기인이 돼요? 300인 이상이죠.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요.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숫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00, 600, 120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협회의 조직으로 넘어갈까요? 협회의 조직. 자, 그럼 협회의 조직인데 협회는 일단 회원 전후 구성된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 본점이 있죠. 본점이 바로 주된 사무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점을 주된 사무소라고 부르고 있죠. 협회는 법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고 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협회의 조직은 이렇게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전후 구성된 이제 총회가 있는데 이때 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럼 총회 의결 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보고한다. 그래서 총회 의결 사항은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한다. 지체 없이란 말, 즉시란 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틀린 지문으로 내고 싶다면 숫자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협회는 총회 의결 사항을 10일 내에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틀렸죠?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그래서 10일, 7일은 우리가 통째로 암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 보고사항이다. 이건 감독을 용이하기 위해서 의결사항은 일단 국장 지체 없이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주된 사무소는 전에는 말이에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이 규정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위치에 대하여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주된 사무소를 위치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나 도의 지부를, 그 다음에 시, 군, 구의 지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랬어요. 둘 수 있다. 그럼 일단 둘 수 있다 그랬으니까 둔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 협회 지부나 지회는 임의 조직임을 알 수 있어요. 반드시 둬야 되는 거 아니죠. 둘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거 이제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협회가 시나 도의 지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설치한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들어가니까요. 이거 사전 신고다, 사후 신고다? 사후 신고란 얘기죠. 이겁니다. 그러면 협회가 시군구에 지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때는 이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고 역시도 사후 신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협회가 시나도에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라고 하면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접스러운 지문이죠. 니은과 리을의 차이인데 근데 대단히 큰 차이죠. 사전이냐 사후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나도의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다음에 지회를 설치할 때는 시군구에 설치했을 때는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 신고 기한은 정해진 바는 없거든요. 그럼 이것을 한이냐 할이냐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우리 과목에
유일한 사전 신고는 휴폐업 신고라만 기억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래야지만 이걸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시험에서는 신화도에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시도에서 신고한다. 이렇게 낸 적은 14회 시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사후 신고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 신고는 휴업 폐업 신고뿐이다 라고만 기억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지부 지휘에 대한 내용을 다 봤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협회 업무로 들어갑니다. 92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이 협회 업무는요, 크게 분류하면 고유 업무가 있거든요. 고유 업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관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있어요. 이걸 수탁 업무라고 그러죠. 그럼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개업공사의 품위 유지 업무,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하는 업무, 그다음에 뭐 회원에 대한 지도, 교육, 연수하는 업무, 윤리 현장의 제정 및 실천하는 업무, 또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에 관한 업무. 그래서 이 협회가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을 현재 하고 있죠.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K렌이라는 한국공사협회가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유 업무에 들어가고요. 협회가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하고 있죠. 이것이 뭐다? 공제사업이죠. 공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유 업무예요. 기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유 업무라는 것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업무, 이것을 고유 업무라 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런 업무가 이제 고유 업무고요. 나머지 이제 수탁 업무는 다른 기관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인데 그 수탁 업무에 해당하는 게 일단 교육 업무가 협회가 위탁받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 업무. 그 다음 이제 시험 시행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 시행은 현재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일단 위탁이 돼 있는데 협회가 시험을 위탁받을 수도 있지요. 이것도 이제 위탁 업무입니다. 수탁 업무에 속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유 업무냐 위탁 업무냐 구분하라고 그러면 요거 수탁 업무를 딱 구분해 놓으면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유 업무냐 수탁 업무냐 이런 거 잘 안 내는데 어쨌든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탁 업무를 골라내면 나머지는 다 고유 업무다. 근데 문제는요. 이 공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감독 규정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 문제를 내고 공제사업에 대하여 두 문제나 냈던 거죠. 그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공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제사업을 보는 겁니다. 그럼 협회에 대한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뜻인데 그럼 협회는 이제 공제사업을 현재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건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공제사업은요. 이거는 일단 협회가 공제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죠. 이거 할 수 있다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참고로요. 협회가 해야 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모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임의사업이에요. 근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제사업은 일단 비영리사업이겠죠? 영리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에요. 회원 간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근데 공제란 말 자체가 회원 간 상호 부조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농협공제, 수협공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버스공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도 회원 간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비영리 사업으로서 할 수 있답니다. 그럼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공제규정이라는 게 있죠. 이 공제규정이 공제약관이에요. 여러분들 그 보험 들어가시면 보험약관이 있듯이 우리도 공제약관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보증보험적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약관이 있는데 이걸 제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얻어야 돼요. 이거 누구 승인사항이겠어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이죠. 그래서 국장의 승인사항입니다. 변경되면 변경 승인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뭐냐 하면 중개사고가 났을 때 협회가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공제료 수입액 중에 공제료 수입액이에요.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10분의 1 이상으로 적립한다. 그러니까 이제 협회 총수입액에서 협회 그 공제료 총수입액입니다.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에요. 공제료 수입액 중에 10분의 1 이상으로 적립해야 되죠. 24회 때 이것을 협회의 총 수입액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협회 공제료 수입액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적립을 해주고요. 이걸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고자 하잖아요.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승인받는데 당연히 이건 누구 승인사항? 당연히 국토부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을 얻도록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제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요,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돼요. 회계 분리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 분리 의무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금의 흐름을 확실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회가 부동산 정보제공 사업 같은 거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제공 사업과 같이 섞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운용 실적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실적을 공시를 하는데 이거는 회계 연도가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년간의 회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3개월 내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내에. 그러면 2014년도 실적은 2015년도 3월 31일까지 공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다. 이 숫자 기억해 주시고. 그럼 어디다 해야 되냐? 이거는 협회보가 있거든요. 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신문이 있죠.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이걸 공시해야 됩니다.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이다. 둘 중에 한 군데. 협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놓게 돼 있죠. 그래서 협회보나 일간신문에 나오고 홈페이지는 반드시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신으로 기억합니다. 보신. 이렇게. 우리 그 전속개업공사가 정보 공개할 때 7일 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었죠. 거기서는 망 또는 신이에요. 여기는 보 또는 신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 공개하고 실적을 공시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게시도 해줘야 된다. 3개월 내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협회에 대하여 이제 조사 또는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검사.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데 원래 조사 또는 검사권은 이거는 국토부 장관에게 있거든요. 근데 국토부 장관이 그 회계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해요.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금융감독원장.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걸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주로 이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감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금융감독원은 그러한 이제 CPA들, 공인회계사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여기다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공제사업 운영에 개선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사업에 대하여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한다.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개선해라 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선명령권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작년에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물어봤냐면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로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재 93쪽을 보시면 그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한다든가 자산 예탁 기관의 변경, 그러니까 업무 집행 방법 변경이라든가 또는 자산 예탁 기관, 그러니까 자산을 예탁을 해놓은 그런 기관의 변경 또는 장부 가격의 변경이라든가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자산에 대해서 적립금을 쌓아라.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의 손실 처리, 이제 처분하라는 얘기죠. 그 밖에 공제균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런 시정명령, 개선명령을 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선명령의 방법에 대한 사항을 물어본 적이 있죠.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개선명령권자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에 대한 이제 시정명령이라든가 징계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공제규정 위반 등으로 임원이 그 공제사업을 적정하지 아니하게 운영한다.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업무에 대한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가요?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시정명령이나 징계 해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건전성 유지 비율이 있어요 또. 그래서
협회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도나버리면 안 되니까 재무 건전성. 그래서 이제 일정 기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라. 그래서 자산, 자본, 유동성에 대한 재무 건전성 유지 이것을 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산 재무 건전성 공제금 지급 능력과 거기 이제 써 있죠.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지급 그 여력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고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을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그러한 기준을 이제 마련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신설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또 별도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는 여기다 볼까요? 그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규정인데, 일단 운영위원회니까요.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당연히 위원장이 있고요. 부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일단 구성이 되는데, 요 위원장과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일단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그랬어요. 호선. 그럼 호선이라는 얘기는 뺑 둘러앉아서, 위원들이 뺑 둘러앉아서 이거 누가 위원장 할래? 단장 선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뽑는 것을 호선이라 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위원은요, 위원수는 일단은 이제 누가 위원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위원에 대해서는 19명 이내로 합니다. 19명 이내로. 그래서 19명 이내로 위원을 이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요 운영위원회는요, 공제사업에 대한 그 업무 감독,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도록 돼 있어요. 이건 필수 기관이라는 거죠. 이 점 또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1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이들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호선한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도 1명을 호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기가 있거든요. 이 위원들의 임기가 있는데,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이에요. 그래서 2년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1회에 하나요, 연임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는 2년인데, 일단은 1회에 하나요, 연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위원회니까 당연히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나머지 위원장이 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이 이제 의결을 거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일단 다 정하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봤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있습니까? 국토부 제1차관이 했죠. 그러니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했고요. 그 다음 위원수가 어떻게 되냐면 국토부 장관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정책심의위원회는 이건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고요. 임의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 설치가 되는데, 위원장은 1차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촉도 국장이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위원회 수도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일단 이렇게. 그래서 물론 위원장 포함자는 똑같고요. 임기 2년이라는 점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똑같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일단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감독인데 이제 협회에 대한 감독입니다. 그럼 협회는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죠. 그러면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은 지부 설치는 시도에서 신고하고,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부 지회까지 포함하여 모든 감독을 누가 하느냐?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이거 지부 지회까지 직접 감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부를 시도사가, 지회를 등록관청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내릴 수 있어요. 이걸 행정명령이라고 그러죠. 자료 제출 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지부지회까지. 그 다음에 직접 소속 공무원을 보내갖고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행정조사라고 불러요. 이게. 그래서 이때 나가시는 그 조사검사 공무원은요, 공무원증과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를 내보이고 조사검사 할 수 있다 이랬죠.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협회에 대한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협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본 것 같네요. 다 봤는데, 그러면 잠깐 이제 OX 지문 좀 잠깐 보고 갑니다. 교재 92쪽으로 잠깐 돌아가시죠. 92쪽. 92쪽으로 와서 X파일 스피드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25의 작년 기출이었는데,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낯설죠? 예,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공제계약이라는 것은, 공제라는 것은 보증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로 발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사고가 우연한 것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야 되고, 공제 계약을 할 당시, 그러니까 공제 가입을 할 당시에 그 중개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런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판례를 물어본 건데, 사실. 그래서, 공제 계약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 사고가 공제 계약 당시에 발생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즉, 우연성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지문을 이제 출제한 바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요. 93쪽으로 넘어갑니다. X파일 역시 스피드 체크네요. 그래서 이제 25의 기출 지문을 띄워놓은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협회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서 공제사업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틀렸죠? X입니다. 그러니까 개선 조치액, 즉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뭐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자산 예탁 기관을 변경한다든가 장부 가격에 대해서 변경한다든가 불건정한 자산 이런 것들 적립금 보유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가치가 없다고 있는 자산은 이제 손실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 공제 사업을 양도해라 이렇게 개선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X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웠던 거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회에 대한 내용,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럼 94쪽에 문제가 한 문제 실려 있는데 작년 문제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94쪽이에요. 공인인사법령상 공인인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를 하라 이랬죠. 그래서 맞고요. 그럼 1번 정답 됐네요. 다음 2번 질문.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서울특별시는 300이 아니고 100이죠. 그래서 300명 이상은 발기인수를 말하죠. 정관 작성 발기인수.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령 수는 토탈 6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 20명 이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틀렸죠? 둘 수 있다. 의무조직이죠. 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후단은 맞았네요. 그래서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죠. 그러나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역시 틀렸고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지첩시 보고죠. 지첩시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인사법 쪽에서는 15일이 유일하게 보증에서 나왔죠. 보증. 그래서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하는 기업공사는 15일 내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지첩시다. 5번 질문. 협회 설립은 공인인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인가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 틀렸죠.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이 낯설긴 했는데 그래도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1번을 정답 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죠. 자, 그래서 공인인사협회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도감독 벌칙 제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과목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암기에 가뜩이나 취약한데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고는 80점 이상을 맞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암기 사항들은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재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과목과 달리 우리 법은 아주 제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재를 이제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그럼 감독상 명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감독상 명령은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을 포함한다. 이들은 개업공인인사, 무등록업자 포함이고요.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보고, 자료 제출 등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감독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이해하시는데 감독상 명령입니다. 뭐 시험에 이건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해하는데, 그러면 누가 누구를 단속하느냐, 이 부분 이해하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예요. 다음 등록관청입니다. 이 셋은 우리 개업공인인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래요. 이들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행정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소속 공무원을 보내서 직접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행정조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개업공사의 범죄는요, 무등록 개업공사,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뭐. 그 다음에 이 등록관청에 보면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포함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분사무소에 대한 원칙적인 감독권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있거든요. 하지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만이 감독권을 갖는다면 대단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도 그 자신의 관내에 있는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국장은 개업공사에 대한 감독권이 있죠. 그럼 시도지사도 있죠. 등록관청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감독은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느냐? 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는데, 일단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감독을 할 수도 있고요. 누가 진정서 냈거든요.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할 수 있고요. 또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라든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인인계사의 자격 취소라든가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사유가 딱 정해져, 이 사유에는 감독을 할 수 없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점이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자격 정지라는 것은 우리 법은요, 소속 공인인계사에 하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개업공사에 대한 자격 정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법상 자격 정지라는 제도는 소공사에게만 있죠. 근데 감독의 사유를 봤더니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명문의 대상으로 감독 대상이 개업공사와 거래정보 사업자로 돼 있는데 소공사도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건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명백하게 지금 감독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자가 중개보조원이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감독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일단 감독상 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감독상 명령의 주요 골자인데, 이때 이건 단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이제 감독을 위해서 우리 공인인계사 협회에다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수 있겠죠. 이때 공인인계사 협회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협조 요청에 따라주어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 점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조사검사를 직접 내보낼 수 있죠. 공무원 하여금. 그럼 이때는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를 내보이고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위반했을 때 제재를 한 번쯤 기억해 보자고요. 제재. 그러니까 제재를 주의하는데, 개업공인인계사가 만약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개업공사가. 그럼 개업공사가 위반하면 개업공사는 유리하의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내렸습니다. 불응했다. 조사검사 나왔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고 문 닫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역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 거래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업무상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가 있느냐? 거래정보사업자는 없어요. 대신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운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업무정지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 동안 그 정보망에 올라가 있는 물건 거래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는 대신 업무정지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틀리죠, 제재가? 그러니까 일단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인계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독상 명령을 가볍게 봤고요. 이제
96쪽에 행정처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일반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일반. 자, 그러면 요 행정처분 일반 전체 개괄적인 사항이거든요. 행정처분에 대한. 자, 그러면 이 행정처분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행정처분의 일단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세 사항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있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은 일단 이렇게 3명이에요. 그럼 누가 빠져 있어요, 지금? 누가? 중개보조원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보조원이 또 빠져 있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여기 공인중개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행정처분의 대상은 일단 세 사항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러면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등록 취소 처분이 있죠. 중개사하면서 개설등록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있어요. 업무정지, 이건 영업정지를 말하죠. 최고는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래서 6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는 자격 취소가 있죠. 자격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지정 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업무정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우리 법상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이 5가지를 말한다. 이 5가지. 그래서 개업공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다음에 업무정지, 공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자격정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가 있다. 요게 바로 행정처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의 5가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자격정지는, 자격정지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개업공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하나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 등록 취소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저는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필취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필요적 등록 취소는 다른 분들은 절대적 등록 취소 또는 기속 취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있거든요. 이것을 저는 임의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이걸 줄여서 임취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 취소는 다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필취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취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즉, 반드시 그 사유에 해당되면 해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일단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필취는 말 그대로 기속행위라는 걸 알 수 있죠? 해야 한다예요. 그 다음에 임취는 할 수 있다예요. 그럼 이건 재량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유일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재량행위예요. 이게 시험에서 추접스럽게 말이에요. 업무정지 처분을 명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할 수 있답니다.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만 있어요. 그럼 이거 기속행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죠.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 역시 재량이네요. 재량이고 지정 취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만 있죠. 그러니까 역시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여기 필취는 말 그대로 기속이에요. 임취는 말 그대로 재량입니다. 그럼 따질 필요가 없고요. 여기 전부 다 재량인데 유일하게 자격 취소만 지금 현재 기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양도대한 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취소해야 한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취소는 기속만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거꾸로 여기 지정 취소 있잖아요. 이거 재량만 있습니다. 할 수 있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서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 라고 내는 경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건 틀렸습니다. 재량만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구분해 주시고, 특히 지정 취소 부분 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요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이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도 주의해야 된다. 누가 행사하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누가 해줬어요? 등록관청 해줬죠. 그러니까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권한은 오직 등록관청만 갖고 있어요.
등록관청만 갖고 있고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이 있죠. 이거 누가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시도의사죠. 시도의사인데 이 시도의사가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가 있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 오직 누구한테만?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에게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에게만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 경기도에서 취득했어요. 그럼 경기도지사만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 다음에 거리정보사업자 지정은 누가 해준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회수할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대상자와 행정처분권자는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권한은 오직 등록관청만, 공사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 권한은 오직 교부한 시도사만, 그 다음에 거리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권한은 오직 국장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독상 명령권자 헷갈리면 안 돼요. 감독상 명령권자.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국장이나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사에 대한 감독할 수 있죠. 감독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개업공사에 대한 감독을 나가셨다가 위반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럼 개공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지사가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에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고요.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등록관청에 통보해줘야 되죠. 내가 위반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행정처분해라 하고. 그래서 오직 이렇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권한은 이렇게 등록관청만 갖고 있다는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행정처분은 사실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처분하기 전에는 변매의 기회를 주거든요. 요것이 바로 사전 절차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인데, 사전 절차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청문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이 있어요. 그럼 가볍게 이해하시는데, 청문이라는 것은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 하듯이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인사청문회 보면 대상자를 불러놓고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문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은 말 그대로 서면, 구술,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의견만을 대상자에게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견 제출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할 점은 언제 청문하고 언제 의견 제출을 받느냐, 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청문은 의견을 듣고 증거까지 조사하니까 중요한 행정처분 나올 땐 청문한다. 그래서 중요한 행정처분이 뭐예요? 바로 취소라는 얘기예요. 취소. 그래서 취소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취소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그다음에 지정 취소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의견 제출입니다. 의견 제출은 그러면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 나갈 때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를 때릴 때는 이때는 의견 제출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정지 처분 시에는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구분되세요? 그러니까 취소 시에는 청문을, 정지 시에는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맞았죠. 근데요, 반드시 실시는 아니에요. 정지할 때는 반드시 의견 제출받아야 한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주의해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을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도 청문하고 등록 취소해야 됩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귀신 데려놓고 청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취소 시에는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는 틀렸어요. 요걸 주의해야 돼요. 요거를. 이거를. 그래서 요 점을 주의해야 되고. 근데 등록 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그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를 일단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요 청문회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예전 시험에서는 그런 것도 물어봤죠. 청문은 이제 행정절차법이 있거든요.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청문 실시하려면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그래갖고 출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이거는. 청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10일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근데 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건 우리 법에 직접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청문회 절차나 의견 제출 절차는 행정절차법이라고 했거든요. 그 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게 바로 사전 절차였어요. 사전 절차고, 이제 사후 절차가 있습니다. 사후 절차,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하고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행정처분이 나갔어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나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런 절차가 나가면 사후에 이행에 대한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절차인데 먼저 우리 개업공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나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등록 관련 사항이죠. 그래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사항은 공인인증사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때린 이러한 등록 과정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인증사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협회 통보 사항이고,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했어요. 그럼 등록을 취소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며칠? 이건 7일입니다. 7일 내에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돼요. 7일 나왔죠? 그래서 이제 7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등록증 반납은 7일에 반납한다. 그러면 등록 취소 시에만 증을 반납하니까 업무정지 처분 시에는 반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주의해야 되죠. 정지 처분 시에는 반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소했어요. 자격을 우리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입니다. 5일 내에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보고하셔야 되고 이 사실을 다른 시도에 통보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격 취소 시에는 5일 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격을 취소한 자는 3년간 시험을 못 보죠. 딴 데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서울시장에 자격을 취소하는데 이분이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소문내는 거예요. 며칠 내에 내라고요? 5일입니다. 그래서 5일 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과목의 유일무이한 5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격 취소 시 5일 내 보고 통보. 그러면 자격 정지 처분 시에는 다른 데 가서 시험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보고 통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역시 자격증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반납하는데 역시 며칠? 7일이죠. 그래서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을 하게 돼 있죠. 반납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 7일 내에 반납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7일 내에 자격증 반납하는데 누구한테 반납해야 되겠습니까? 취소한 시도의사.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한 시도의사 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이 자격에 반납하는 거죠. 물론 취소권자나 교부권자나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취소한 시도에 반납해야 되고 자격증을 취소했는데 반납을 못한다. 그럼 반납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서 내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자격 정지 처분 시에는 자격증 처분 시에는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이게 그래서 요 점을 주의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 통보하고 취소 시에만 증을 반납하는 거예요. 정지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자격 취소나 정지는 협회 통보사항 아니죠. 이것도 주의해야 되죠. 왜? 이건 시도사가 하니까. 우리 법상 협회 통보는요. 오직 등록관청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지정 취소 시에는 지정서 반납 같은 규정 없습니다. 국장이 나란히 일하시느라 바쁘셔갖고 이거 지정서 반납 안 받겠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후 절차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시에는 7일 내 증을 반납한다. 그 점 주의하시고 정지 처분 시에는 반납이 없다. 주의하시고 자격 취소 시에는 5일 내 국장 보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근데 정지 시에는 다른 데서 시험 볼 일 없으니까 그런 거 없다.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잘 물어봅니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숫자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법령상 일단 7일 있잖아요. 7일 다 나왔어요. 7일만 잠깐 정리해드리면 우리 법령상 7일이 이거예요. 인자, 전등, 소등이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표 정리돼 있죠,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그 암기사항들 블랙박스 정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인자, 전등, 소등. 이게 7일짜리돼요. 6번. 이게 인이 뭐겠어요? 인장의 변경 등록이겠죠? 다음에 자는 뭐겠어요? 자격증 취소했을 때 반납. 반납이죠. 반납이고, 다음에 이거 저는 뭐겠어요? 전속 중기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죠? 7일. 기억나요? 7일 내 공개하게 돼 있고. 다음에 등록 통지죠? 등록 통지. 며칠 내에 준다? 7일. 다음에 소는 뭐냐? 회의 소집 기억나세요? 우리 공인인증사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 소집을 할 때 며칠 전까지 통지? 7일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죠.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전날까지만 통보하는데, 그래서 회의 소집 통지다.
이거고요. 다음에 등은 등록증 반납이겠죠. 그래서 등록 취소하면 등록증 7일에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7일자가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 전등 소등으로 기억합니다. 인자야 전등 소등해라. 7일.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등 소등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피드 체크 잠깐 볼까요? 교재 9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경우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OX, X죠? 주의해야 됩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반드시를 빼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산으로 인한 경우 등록 취소할 경우는 청문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97쪽에 스피드 체크가 또 있죠? 보겠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사는 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이를 보고하고 다른 시도사에 통보한다. 자격정지. 5일 내 보고사항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해서 5일 내 소문 내는 거니까 자격정지죄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후 절차로서 숫자를 섞어내면 상당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 꼭 받으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표류적 등록 취소 사유,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정지 사유, 자격취소 사유, 자격정지 사유, 지정취소 사유 요걸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머리를 식히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